실제로 이 우주 자체도 점들의 집합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게임을 해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네. 혹은 게임을 하는 자녀를 보면서 우라통이 터지신 분들 많이 계시죠? 특히 이제 밤새워서 게임을 해본 그런 사람들만이 아는 공통의 경험이 있어요. 저도 많이 해봤는데요. 밤을 새고 게임을 하다가 보면 해가 뜰 때쯤 되는 거죠. 한 5시쯤 되면 나와 게임이 한 몸이 되는 무라일체의 사상이 뭔지를 깨닫게 돼요. 그쯤 되면 그 게임에서 막 폭탄 날아오잖아요. 그럼 막 피하고 그래요. 피하고. 진짜 이제 한 몸이 된 거죠.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생각해 보면 이 게임 속의 세상이 꼭 진짜 같아 보여서 그래요. 하나의 존재할 것 같은 우주를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요. 첫 번째 할 일은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 유닛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유닛들을 먼저 정의해줘야 돼요. 정의. 두 번째 할 일은 아까 저희가 이 움직일 때 화면을 봤지만 이것들이 움직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주가 될 텐데 움직이게 하는 게 가장 어려울 것 같지만 어렵지 않아요. 자, 유닛을 움직이게 하려면은 유닛에다가 점 하나 찍어요. 저기 로켓가 우주선인가요? 점 하나 찍고요. 점 하나 찍는 순간 저 점의 좌표가 나오겠죠. 이건 지금 스크린이기 때문에 X, Y 두 개의 좌표면 충분합니다. 두 개의 좌표란 얘기는 X의 어떤 숫자, Y의 어떤 숫자, 두 개의 숫자란 뜻이에요. 그 숫자가 바뀌면 움직이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유닛이 있고 그것들의 좌표를 숫자로 쓸 수 있다면 하나의 우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실제 세상에 적용됐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여러분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세상에 살고 계시죠? 여러분 진짜 존재하시죠? 네. 너무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요. 철학자들한테 물어보면 이게 난제 중에 난제예요. 내가 존재한다는 거 증명해 본 적 없습니다. 아직 성공한 적 없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일단 여러분 존재한다고 할게요. 자, 여러분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 존재하는 어떤 것들인데 이젠 여러분들이 유닛이네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싶으면 점 하나 찍어요. 다. 점 하나씩 찍고 이제 움직일 때마다 점의 위치가 바뀔 텐데 X, Y, Z 세 개의 숫자가 나오겠죠. 그 숫자들을 다 모으면 돼요. 물론 이 방 안에는 여러분만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의자도 있고 여기 뭐 스크린도 있고 다 점 찍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점 찍어요. 자, 이 방이 끝났으면 밖에 나갑니다. 서울 시내에 보이는 대로 다 점 찍어요. 그다음 우리나라 다 점 찍어요. 우리 지구 다 점 찍어요. 나가서 태양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점 다 찍고 그것들의 움직임을 다 숫자로 받아가지고 그 거대한 데이터일 텐데 그 거대한 데이터를 상상도 할 수 없이 큰 컴퓨터가 있다고 한 다음에 거기 집어넣어 보죠. 그리고서 이 프로그램처럼 돌려봐요. 그러면 그 컴퓨터 속의 세상과 이 실제 세상이 얼마나 다를까? 똑같진 않겠죠, 설마? 상당히 비슷할 것 같은데 똑같지 않다고요? 그러면 그 차이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 차이를 저한테 주세요. 그럼 제가 또 점 찍어요. 또 집어넣어. 차이가 없어질 때까지. 이거를 반복하면은 언젠가는 이 컴퓨터 속의 세상이 실제 세상과 거의 차이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됐다면 여러분은 드디어 물리학의 세계에 오신 겁니다. 어떤 물체가 일정한 속도, 즉 등속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등속 운동을 할 때에는 원인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은 등속으로 움직이는 그 운동은 그 자체로 자연스럽다는 말이에요. 이건 대단히 사실 이상한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지갑이 여기 있잖아요. 제가 이 지갑을 등속으로 움직여 보면 이렇게 등속으로 움직이면 멈추죠. 일단 멈추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멈춰 있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 그런데 등속으로 움직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이 말을 한 사람은 바로 갈릴레오. 여러분이 아는 몇 안 되는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갈릴레오는 도대체 왜 등속 운동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과학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국면인데요. 어떤 우주의 본질, 우주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문제의 핵심을 알고 싶을 때에는 쓸데없는 것들을 먼저 없애야 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 자, 제가 우주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이 뭔지를 알고 싶은데 여기 지금 쓸데없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일단 이 스튜디오 쓸데없잖아요. 이게 왜 필요하죠? 다 드러내야죠.
사실 좀 더 스케일이 크게 얘기하자면 지금 지구가 쓸 게 없어요. 지구 정도는 없애버려야죠. 지금 우주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 얘기하는데 지구 아니면 태양계 정도는 싹 밀어버리고 빈 공간이 나왔죠? 그 빈 공간에서 이거를 살짝 밀어보면 어떻게 움직일까? 그때 이 물체는 등속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 저렇게 움직이기 시작한 우주인은 결코 멈출 수 없어요. 무슨 짓을 해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그 자신의 몸의 일부를 잘라서 던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점이 하나기 때문에 지금 그렇거든요. 점을 두 개로 만드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의 본질을 보지 못한 것은 이 다른 쓸데없는 것들, 이제 어려운 말로 마찰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로써 이제 물리학의 가장 중요한 법칙이 나온 겁니다. 등속으로 움직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운동이다. 두 개의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 두 물체가 이제 동시에 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남긴 유명한 이제 실험이라서 여기 피사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정말 난리입니다, 난리. 저 삽밥을 뒤에 놓고 사진을 찍기 위해서 멀리서 이렇게 하면은 다 나오잖아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온갖 그 연출이 일어나는 그런 곳인데요. 이 실험을 한 것은 뭐 기록에 남아 있는데 이걸 해가지고서 뭐 정말 결과를 얻었는지는 확실하진 않아요. 직접 해보시면 동시에 떨어뜨리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자, 하나, 둘. 아, 똑같이 안 됐어. 절대까지. 자, 그런데 이 실험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무거운 공과 가벼운 공이 있는데 이걸 동시에 떨어뜨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실험을 해보면 동시에 떨어진다는 걸 주장하는 겁니다. 그 실제 갈릴레오가 이 실험을 해서 동시에 떨어지네 하고서 그런 주장을 했던 건 아니에요. 갈릴레오는 언제나 몸을 쓰지 않고 머리로만 많은 걸 해결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증을 합니다. 실제 갈릴레오가 쓴 책을 보면 대단히 재미가 있는데요. 만약에 두 개의 물체가 있는데 한 녀석이 다른 녀석보다 2배 무거워요. 그럼 속도는 2배가 빨라야 되겠죠? 네. 그래야지만 3배 무거운 건 3배 빠를 거고 4배 무거운 건 4배가 빠를 거기 때문에 차례차례 그렇게 돼야 다 서로서로 빠를 수가 있죠. 무거운 것들이. 자, 그러면 여기 똑같은 무게를 가진 두 물체가 있었어요. 이 둘을 실로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떨어지는 물체의 속도는 2배가 될까요? 2배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실을 탁 끊으면 갑자기 속도가 반으로 탁 주나요? 떨어지다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실제 당시에 갈릴레오의 주장을 듣고 당시 많은 과학자들은 이거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얘기거든요. 무거운 물체가 먼저 떨어진다는 것은.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100분 토론을 합니다. 피렌체의 대공이 학자들 다 모여봐. 그래서 내 앞에서 한번 논쟁을 벌여봐. 그래서 몇 시간 동안 거기서 갈릴레오가 막 얘기해서 결국은 다 이기죠. 이것 봐. 두 개의 물체는 무게가 달라도 똑같이 떨어져. 중력의 어떤 본질을 깨달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뉴턴의 사과 이야기에서 사실 우리가 간과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그림처럼 사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달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뉴턴의 원래 질문은 이거예요. 사과는 떨어지는데 달은 왜 안 떨어질까? 혹시 이거 답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이거 고등학교 때 배우거든요. 사과는 그 중력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달은 멀리 있어서 중력의 영향을 안 받아가지고. 아, 달과 지구가 갖고 있는 중력이 딱 상쇄되는 지점에 거리에 놔 있기 때문에 서로 붙지도 떨어지도 않고 이렇게 도는 거 아닐까요? 다양한 이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쉽지 않은데. 일단 달이 왜 안 떨어질까? 사실 이 정도의 질문은 이미 옛날 사람들 했어요. 저건 왜 안 떨어지지? 정말 이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이원론이라고 하는데 우주를 둘로 나눠서 이 문제를 해결해요. 우리가 사는 이 지상의 세계와
하늘의 천상의 세계는 다르다는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의 물질들은 4원소로 되어 있지만 천상의 물체는 제5원소인 에테르로 되어 있고 지상에서는 그 운동의 원인이 있어야 되고 뭐 운동이 자연스러운 곳으로 가야 되고 이런 말을 했잖아요. 하지만 천상의 물체는 그런 구애를 받지 않아요. 천상의 물질은 천상이니까 물체 자체도 완벽함이 있어야 돼요. 고대 그리스의 완벽함이란 완벽한 수학적 도형이란 뜻이에요. 달은 완벽한 구형이고 태양도 완벽한 구형이고 이들의 움직임은 완벽한 원을 따라 움직이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운동을 한다는 거죠. 달은 천상의 물체라서 그런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떨어져. 사과는 지상의 물체니까 땅으로 떨어지지. 이거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괜찮은 설명이에요, 사실은. 괜찮은 설명이에요. 하지만 지동설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당시로서는 지구가 중심에 있고 그 주위를 수많은 별들이 돌고 있는 천동설을 믿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지동설을 우리가 맞다고 생각한다면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 돼요. 그러면 왜 사과는 태양으로 안 떨어지죠? 오, 이상하죠? 좋아, 그럼 지구도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 화성도 태양 주위를 돌고 있잖아요. 그럼 화성에서는 물체를 떨어뜨리면 어디로 갈까? 태양으로 떨어지나? 지구로 떨어지나? 화성으로 떨어지나? 화성에서 화성으로 떨어진다고? 사실 당시에 지동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수많은 이유 중에 과학적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세상의 중심을 바꿨을 때 떨어져야 되는 곳이 어딘지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 달은 왜 안 떨어지는지에 대한 이론이 있었어요. 달에 가기 전까지는 그 이론을 반박하기가 어려울 텐데 뉴턴은 왜 이 문제를 고민을 많이 했었냐면은 바로 이 그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에 간 것은 아니지만 달을 보고 그림을 그린 거죠.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또 그분이에요. 갈릴레오. 갈릴레오는 망원경을 만들어서 하늘을 관측한 최초의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달을 보자 여기 보신 것처럼 울퉁불퉁한 표면이 보이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 따르면 하늘에 있는 물체, 천상의 물체인 달은 기하학적 도형, 완벽한 구여야 돼요. 흠집 하나 없는. 하지만 울퉁불퉁한 돌덩어리였던 거죠. 벌써부터 뭔가 머릿속에 균열이 생기는 거죠. 아, 이거 틀렸구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분명히 돌덩어리인데 돌덩어리면 떨어져야죠. 땅이 있어야 되는 자연스러운 위치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항상 그렇지만 이 과학에서 중요한 것은 답보다 질문일 때가 많아요. 질문을 잘하면 답은 언젠간 나옵니다. 근데 질문을 잘못하면 100년, 200년 지나도 답이 안 나와요. 질문이 틀렸기 때문이죠. 사실 좋은 질문은 뭐였냐면은 달은 떨어지는데 왜 땅에 닿지 않을까? 아까하고 다르죠? 떨어지는데 땅이 안 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떨어지는데 땅이 안 닿죠? 땅도 같이 내려가면 되죠. 그렇죠. 그렇죠. 떨어지는데 땅도 같이 꺼져. 문제는 그게 어떻게 하면 가능하지? 그렇죠? 자, 이렇게 제가 설명해 볼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오늘 제 지갑이 고생하네요. 제가 이 지갑을 일로 던지면 일단 직선으로 날아가겠지만 중력 때문에 아래로 떨어질 겁니다. 언젠간 떨어지겠죠. 제가 이 지갑을 아주 세게 던지면 아까보다 훨씬 멀리 날아가서 떨어질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어깨가 아주 좋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주 세게 던지면 이게 쭉 날아가서 동해를 지나서 일본에까지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아주 세다면. 그렇죠? 더 세게 던지면 이제 동해를 지나 일본을 지나 뭐 태평양을 건너 지구를 한 바퀴 뺑 돌아서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날아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제가 던진 것과 같은 높이까지 다시 왔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때 제가 몸을 싹 피하면 다시 날아가겠죠.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경로를 지나서 다시 원위치로 올 거예요. 이 물체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좀 세게 던진 것밖에 없죠. 하지만 땅이 안 닿고 있잖아요. 사실 물체는 직선으로 던졌을 때 등속 직선 운동을 해서 일로 가야 돼요. 하지만 이렇게 꺾인다는 것 자체가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떨어지고 있는데 왜 땅이 안 닿죠? 왜냐하면은 사실은 땅이 꺼지고 있는 거죠. 땅이 꺼지는 게 아니라 지구가 둥근 거예요. 지구가 둥글어서
그만큼 떨어진 만큼 계속 땅에 안 닿는 만큼 간격을 항상 유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거 처음 깨달았을 때 막 전율이 막 와, 이렇게 멋있는 답을. 그렇잖아요. 서양의 위대한 철학자들이 제5원소로 돼 있다고 얘기하고 지상과 천상, 저기는 신들이 사는 세상이라 안 떨어진다고 했는데 뉴턴은 그게 아니라 사과하고 똑같은데 떨어지고 있는 거야. 하지만 땅에 안 닿는 조건이라서 안 떨어지는 거야. 진짜 멋있죠. 그래서 이렇게 천상과 지상을 하나로 통합한 겁니다. 천상의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천상계를 도입할 필요가 없어요.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은 사실 F는 ma와 중력에 따라서 사과와 똑같이 움직이고 있지만 단지 원운동을 할 조건이 됐을 뿐이죠. 이렇게 신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F는 ma는 정말 많은 일을 한꺼번에 했어요. 20세기에 들어서서 이제 물리학자들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 물질이 시간과 공간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과연 누구일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과학자, 바로 아인슈타인이죠. 아인슈타인은 1905년에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이론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것이 그 논문이 나온 곳이죠. 사실 아인슈타인은 이 시기에 특허청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좀 이상하죠? 그렇게 위대한 물리학자면 대학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연구소에 그러네요.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근데 아인슈타인은 이때 특허청에서 그것도 말단 기사로 그나마 그 자리도 친구의 도움으로 간신히 얻은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약간 뭐랄까 뒤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들어가서 본인은 행복하게 낮에만 일하고 밤에는 물리 공부하면서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당시에 그 아인슈타인이 어떤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냐면은 시간을 재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게 왜 중요한 문제일까? 왜냐하면은 아인슈타인이 살고 있었던 그 19세기인데요. 어떤 문화적 그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철도가 놓입니다. 전국에. 철도가 놓이자 사람들은 더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철도는 떠나는 시간과 도착하는 시간 같은 게 정확히 정의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전국을 통틀어서 시간이 통일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당연한 생각이지만 그 당시는 시간이 통일되어 있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뭐 움직여봐야 말 타고 옆마을 가는 게 다인데 우리 마을의 시간과 옆마을의 시간, 뉴욕의 시간과 LA 시간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필요 없었던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각 도시는 자기마다의 시간이 있어요. 자기 머리 꼭대기에 태양이 올 때가 12시예요. 하지만 기차가 이제 그 도시들을 꿰뚫고 다니기 시작하자 뉴욕에서 시계를 가지고 떠나는 시간 이야기하고 이동 중에 또 시계를 바꾸고 이러면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그래서 표준시라는 개념이 나오게 돼요. 처음에 표준시를 만들자고 했을 때 각 도시가 저항합니다. 아니 우리 시간도 우리 마음대로 못 정해? 막 싸우는 거죠. 몇 차례 회의가 결렬되는데요. 결국은 표준시가 정해져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철도청이죠. 그러니까 철도업자들이 자기 멋대로 그냥 시간을 정해버려요. 그러자 도시가 안 따라갈 방법이 없어요. 안 따라갔다가 시간 그 기차를 다 놓치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특허청에 나왔던 수많은 특허들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A 도시와 B 도시의 시간을 맞추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전신기를 이용해서 동시에 시간을 동기화시키느냐. 이런 특허들을 검토하고 있던 아인슈타인이 아마 시간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놀랍게도 시간의 본질이 뭘까? 시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놀라운 시공간에 대한 모든 개념을 깨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이 상대성 이론을 제 이야기를 듣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맛인지는 알게 될 거예요. 자, 그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의 핵심은 이거예요. 시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지 말고 시간을 잰다는 것이 뭘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시간을 어떻게 재는 건지만 이야기할 거예요. 그게 시간이라고 그냥 얘기할 거고요. 이러면은 아인슈타인의 결론을 도달하게 돼요. 자, 지금 이 경우는 그 움직이는 물체인데요. 그 물체에 타 있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 땅바닥에 여기 빛이 있어요. 여기서 빛을 쏠 텐데 빛을 쏘는 순간 시간을 딱 재요. 뭐 예를 들어 1시라고 합시다. 그 빛이 이렇게 올라가서 천정에 거울이 있는데 거울에 부딪혀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올 거예요. 네. 다시 돌아오는 순간 또 시간을 재요. 1시 1초라 그럴게요. 그러면 1초의 시간이 걸렸구나 하고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이 움직이는 사람을 밖에서 누군가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이 볼 때는 이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 어떻게 보이냐면은 출발한 빛이 원위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선으로 진행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밖에 사람도 시간을 재겠죠? 근데 밖에 사람이 시간을 재서 속도를 계산한다면은 결국은 길이가 시간과 같아요. 멀면 더 오래 걸리겠죠. 그럼 금방 여러분이 두 개를 비교해봐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동한 거리가 이렇게 이동한 거리보다 더 길어요. 즉, 안에서 시간을 잰 것과 밖에서 시간을 잰 것은 서로 시간의 길이가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에 탄 사람은 1초라고 하는데 밖에 사람은 2초라고 할 거란 얘기죠. 그럼 누가 맞을까? 이럴 때 아인슈타인은 둘 다 맞다.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에요. 둘 다 맞아요. 왜요? 아, 다쳐요 이제. 제가 이것이 현재 우리 생활에 쓰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드리려고 해요. 바로 GPS죠. GPS가 여러분의 위치를 알려주는 방식은 삼각 측량 방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거리들만 가지고 자신의 위치를 알 수도 있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여기가 어딘지를 맞힐 수 있을까요? 서울역에서 5.5km 떨어져 있어요. 수서역에서는 17.5km 떨어져 있어요. 김포공항에서는 10.5km 떨어져 있어요. 제가 한 이야기를 갖고 여러분이 지도를 펼쳐놓은 다음에 세 점을 중심으로 원을 3개 그리면 이 세 원이 한 점에서 만나거든요. 그러면은 위치를 알 수 있죠. 바로 이 그림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대박이다. 그거를 3차원 공간에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띄워놓고 이 각각에서 거리를 알 수만 있으면, 자동차가 거리만 알면 이 정보를 활용해서 자신의 위치를 딱 잡아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상대성 이론이 들어오느냐. 왜 들어오냐면은 실제로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움직이고 있으면 시간이 다르게 간다네. 실제 움직이는 물체는 시간이 좀 느리게 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간을 서로 이야기해서 거리를 재고 있으니까 시간이 조금 잘못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봤자 조금일 텐데요. 그렇죠? 저걸 무시하면은 10m 이내로 측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위치를 10m 이내로 알기 위해서는 상대성 이론에 의한 보정을 해줘야 돼요. 실제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비게이터 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터가 더 똑똑하죠, 우리보다. 저희는 상대성 이론을 알고 있어요. 다 다른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하고 서로 관계를 맺고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어떤 공통된 무언가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통계 물리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재밌게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예, 이 장면은 그 타임즈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시면 다리가 옆으로 조금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예. 흔들리고 있어요. 그 다리의 진폭이 점점 커져요. 지금 가만히 보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실 수 있어요. 보이시나요? 사람들이 왼발, 왼발, 오른발. 사람들이 같이 걸어요. 그렇네. 근데 여기서도 아까 여러분이 박수 치신 것처럼 지휘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죠.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질까? 저희 아파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아유, 알아요. 집에 가고 싶어요. 이래서 제글포가 나와요. 첫 번째 시계 오른쪽에 있는 것이 여기서 제가 일단 설명은 해볼게요. 만약에. 자, 이 왼쪽 식은 달인데요. 이제 제 발자국이에요. 이 사인 값이 다 다르면 이 발자국의 속도를 늘린다는 뜻이고요. 그럼 사인에 마이너스가 되면 사인은 기함수예요. 하나의 수식으로 아주 단순하게 설명을 하잖아요. 라는 걸 설명하는 게 첫 번째 식이에요. 일어나세요. 이제 끝났습니다, 거의. 장담으로 근데 10중 8구는 편집돼서 방송은 안 나갈 거예요. 아, 이것도 제가 굉장히 재밌게 생각하는 건데요. 메트로놈 5개가 있는데 처음에는 다 따로따로 움직여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메트로놈 5개가 올라가 있는 이 널빤지를 들어서 이분이 알루미늄 캔 위에 올려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세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메트로놈이 맞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메트로놈을 5개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숫자로 해요. 이건 좀 오래 걸려요. 지금 이 장면에서 여러분이 유심히 보셔야 될 게 처음에 메트로놈이 다 따로따로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그때는 메트로놈이 올라가 있는 널빤지가 거의 안 움직여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지나면 메트로놈이 같이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밑에 널빤지. 움직여. 밑에 널빤지가 아까보다 더 움직이죠? 네. 바로 앞에서 밀레니엄 브릿지를 걸어간 사람들이 발자국을 맞춰서 움직이는 것하고 똑같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신기하다. 재밌죠? 네. 여러분 처음에 박수를 칠 때 귀를 기울이시면서 같은 박자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의 박수의 박자를 들으면서 즉 청각을 이용을 해서 신호를 전달을 주고받은 거예요. 그렇죠? 메트로놈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다른 메트로놈하고 맞췄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궁금해지. 그걸 알고 싶어요. 쟤네들이 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메트로놈은 귀가 없어요. 그죠? 네. 메트로놈은 어떻게 다른 메트로놈의 움직임을 느낄까요? 진동? 예, 그게 바로 밑에 널빤지가 움직이는 걸로 설명할 수 있어요. 사람으로 설명해 볼게요. 아까 밀레니엄 브릿지 위를 사람들이 걸어갈 때 소수의 사람이라도 밀레니엄 브릿지 위에서 예를 들어 왼쪽으로 조금 움직였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다리는 아주 적은 폭이지만 오른쪽으로 움직여요. 그건 이해하세요? 메트로놈이 왼쪽으로 가면 다리는 오른쪽으로 가요. 그걸 어떻게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돌아가는 회전 의자를 있잖아요. 올라서신 다음에 발을 떼시고 몸을 왼쪽으로 씩 돌려봐요. 그럼 의자는 오른쪽으로 가죠. 그거랑 정확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리 위를 걸어가는 사람 중에 소수가 왼쪽으로 발걸음을 움직이면 아래 다리는 약간이지만 오른쪽으로 움직여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다리가 오른쪽으로 움직인 걸 느낀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왼쪽으로 움직여요. 그럼 그 다음엔 다리는 오른쪽으로 더 움직여요. 그런 식으로 한 번 만들어진 변화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것. 그거를 되먹임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피드백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되먹임 현상 때문에 한 번 만들어진 움직임이 점점 폭이 커지는 그런 거죠. 여러분 박수를 칠 때 그 박자를 맞춘 것도 여러분 사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듣다가 이제 처음에는 주변 분들을 듣다가 거기에 맞추다가 점점 박자가 맞아서 그 공통된 박수 소리가 점점 커지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더 잘 맞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살아갈 때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어떤 변화가 만들어지고 그게 변화가 만들어졌다는 것 때문에 더 많은 변화가 만들어지고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규모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그 물리학자들이 모여서 그 게임을 한 얘기예요. 갑자기 술 마시기 싫어지는데요. 그 게임 이름을 잘 기억하세요. 영일만 게임. 영일만 게임.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바코드. 네. 그래서 어디 학회 때 물리학자들이 모였어요. 물리학자들도 학회 간 다음에 저녁 때는 모여서 술 마시면서 놀아요. 이제 술을 마시려면 뭐 다들 해보셨겠지만 그냥 어떤 때는 아무도 안 마시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잔도 돌리기도 하고 뭐 가위바위보에서 마시기도 하고 물리학자들은 그걸 좀 다르게 해요. 한 분이 바코드를 갖고 하자고 한 거예요, 게임을. 술을 시켜요. 술병을 딱 들으면 거기에 바코드가 적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맨 위에 있는 바코드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 삥 둘러앉은 물리학자들이 처음에 8이잖아요. 그럼 처음 시작한 곳에서 8칸째 떨어져 있는 분이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 그러면 그분으로 시작해서 2칸. 그렇게 계속 술 마셨어요. 그런데 피곤하게 마시네. 근데 이거 해보니까 문제가 있는 게 처음에 8이잖아요. 그럼 처음에 7분은 한 잔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너무 빨리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게 건너뛰기 하지 말고 촘촘히 마시자. 그래서 이 숫자를 이진수로 바꿨어요. 이진수. 아우, 머리 아파. 이진법이라는 게 뭔지 다들 아세요? 이진법은 숫자를 둘만 써요. 뭐랑 뭐죠? 0과 2.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죠? 먼저
8이라고 나오잖아요. 8을 이진법으로 바꿔요. 8을 이진법으로 바꾸면 얼마예요? 오, 야, 우리 앞에 계신 분이 아주 상당히 맞습니다. 대단하신데요? 야. 그래서 8을 1000으로 바꾼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1이니까 바로 옆에 분이 한 잔 마시고 그 다음 0이 나면 어떻게 할까요? 또 마시는 거예요. 그냥 마시면 안 되나요? 그래서 그때 술 마시다가 어떻게 게임이 진행됐냐면 그때 이진법이 문제가 1하고 0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옆 사람 계속 마시고. 계속 마시고 저쪽에 있는 분은 1시간이 지나도 거기까지 술잔이 안 가는 거예요. 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제가 시작을 했다가 술잔이 이렇게 돌았어요. 그러면 제 바로 옆에 있는 분은 진짜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우리 거꾸로도 가게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 나온 게 0이 나오면 한 잔 마시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방향을 바꾸기로 했어요. 0이 나오면 그 사람이 또 마시고 그 다음 반대 방향.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그럼 1 갔다가 이렇게 했죠. 근데 그 자리에서 정말 찍은 사진이에요. 그때 계속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여기 앉아 계신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분만 계속 마셨어요. 그분 왔다 갔다가 또 오고 이쪽으로 갔다 또 오고 그랬더니 저분이 자꾸 0하고 1만 갖고 하니까 제가 술을 자꾸 마시잖아요. 그래서 0, 1만 하니까. 그런데 이 게임을 한 곳이 포항이었어요. 그래서 0과 1만 나온다라는 거에서 이 게임 이름을 0일만 게임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주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논문을 썼어요. 그 논문이 출판된 다음에 이 사진을 보니까 주변에서 살다가 이렇게 흥미로워지는 걸 자꾸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괴짜라고 하는데 저는 물리학 연구라고 생각해요. 이게 다 물리학이랑 연관이 돼 있네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물리학의 문제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걸 해결하고 이해하고 접근하는 방법은 물리학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물리학이다라고 이렇게 우기고 싶은 거죠. 이게 누구예요? 아인슈타인. 네, 아인슈타인이죠. 이 사진이 아주 유명해요. 잘 보고 계세요. 한번 볼까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아, 마릴린 먼로. 네, 다시 볼까요? 어때요? 똑같은 사진이에요. 그런데 근데 멀리서 크게 보면은 아인슈타인이고요. 줄여서 보면은 마릴린 먼로거든요. 이게 여기- 같은 사진이에요? 같은 사진. 여기 한번 여자 크게 한번 같아요. 다시 볼까요? 크게 본 다음에 여기 코가 커졌어요. 근시 안경을 쓰고 계신 분들은 안경을 올리고 보세요. 누가 보이나. 그래서 이 사진이 가까이서 보면 아인슈타인이고요. 멀리서 보면은 마릴린 먼로가 돼요. 되게 신기해. 멀리 거 하나만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아, 그럴까요? 네. 똑같은 사진이에요. 웬일이야. 드레스 입은 것 같은데 지금? 재밌죠? 근데 왜 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냐면 시진데 제가 뭘 하고 싶은지는 아시겠죠? 네, 네. 설마요. 그 최근에 중력파가 검출이 됐잖아요. 그 중력파 신호를 검출한 방법이 방금 여러분이 보신 그 아인슈타인과 마릴린 먼로 사진을 합성하는 방법하고 상당히 흡사해요. 어떤 거냐면 중력파가 원래 처음에 그 검출된 파동은 맨 위에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어떤 잡음 같은 것들이 있어서 잡음들을 다 이렇게 제외해야 깨끗한 중력파 신호를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 이 위에 계신 분은 커다란 거리에서만 정보를 남겨요. 그다음에 밑에 계신 분은 이렇게 아주 짧은 거리에서만 있는 정보만 남겨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 사진은 멀리서 봤을 때가 아니라 가까이서 봤을 때 있는 그 세밀한 정보만 남기고요. 송중기 사진은 멀리서 봤을 때 정보만 남겨요. 그러니까 멀리서 봤을 땐 송중기가 되고 가까이서 봤을 땐 제가 되는 설마. 가능해요? 그런 사진. 정말 예. 그게 가능해요? 볼까요? 이건 네. 기적 아닌가요? 아니 꼭 그래야만 합니까? 나도 송중기. 송중기 씨가 2% 보나요? 네, 저 누구예요? 저죠?
네. 예, 또 한번 볼까요? 전화 이걸 작게 보게. 다시 볼까요? 신기해. 저도 송중기예요. 저도 송중기예요. 물론 멀리서 보면 그죠? 네. 재밌어갖고 사실 조금 더 해보려고 했었어요. 다음 볼까요? 혹시 저 뒤에 계신 청중분 중에 한 분 여기 무슨 글씨인지 읽어보실래요? 선물 있습니다. 수어프 선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다음 학기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할 때 이렇게 붙여놓으려고요. 그 학생들이 멀리서 보면은 와 수업 끝나면 선물 주나 보다. 열심히 듣겠다. 딱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의실에 가까이 오면 이제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건 진짜 좋겠다. 와. 재밌을 것 같죠? 네. 그래서 제가 다음 학기 수업할 때 한번 써먹어 보려고 합니다. 아, 완전 속겠어요. 그런 게 다 중요하다.